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랩미팅 많이 하러 간다. 기존 박테리아보다 5,000배가 큰 박테리아입니다. 5,000배요? 5,000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갑자기 저기 10km 인간이 등장한 거야. 10kg. 사람이 누웠는데 용산에서 누우니까 머리가 의정부야. 이거 왜 안 다뤘지 우리가? 봐봐요. 너무 의존적이었어요, 제임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2년이 너무 놀라운 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22년 결산, 23년에 이제 기대되는 뉴스들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로? 23년은 정말 기대되는 딱 한 가지를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결산 플러스 23년 기대되는 딱 한 가지. 사실은 이 과학계 결산에서 중요한 게 주요 학술지입니다. 그렇죠. 사이언스와 네이처지. 보통 이제 매년 연말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성과 혹은 인물 이런 거를 집중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요. 사이언스 2022년 올해의 중요 과학 성과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이처 같은 경우가 2022년 대형 뉴스 10건을 또 모았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추가로 네이처는 네이처 선정 2022년 올해 인물 10인을 또 뽑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 하나만 보면은 2022년 성과, 네. 인물 총정리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2022년 과학 성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죠. 첫 번째기는 한데 이게 10위는 아니죠? 첫 번째라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가 함께 선정한 최고의 과학 성과고요. 네이처 올해의 인물도 제임스에 관련된 분이 첫 번째로 뽑혔어요. 보세요. 사이언스지가 생각하는 2020년 최고의 과학 성과 10개 중에 1번. 네이처지가 선정한 10개 뉴스 중에 또 제임스 웹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네이처지가 선정한 10대 인물 중에 1번. 그리고 안 될 과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도 제임스 웹. 그쵸. 올해 인물로 뽑힌 분. 나사 연구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제인 릭비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제임스 웹 이미지 최초 공개 5장 할 때 그 굉장히 앞에 많은 역할을 하셨죠. 네, 발표도 하시고. 예, 별명이 스카이헌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운영 프로젝트 담당자인 릭비 연구원입니다. 제임스 웹이 얼마나 위대한 성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작년 7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백악관 생중계를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원래 제임스 웹이 포착한 사진 6장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진을 첫 번째 이미지, 네, 요거를 백악관에서 먼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나머지 5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고요. 네. 안될 과학에서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같이 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역대급 프로젝트고요. 1990년에 논의를 시작해서 199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작만 20년이 넘게 걸렸고 여러 논쟁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주망원경이 너무 커서 접는 것부터가 큰일이었고 네. 적외선 우주망원경이기 때문에 이걸 온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었고, 그렇죠. 수백 단계의 과정 중에서 하나의 단계만 잘못돼도 임무는 그냥 실패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2007년부터 예정된 발사가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를 하게 되죠. 안될과학과 국립과천과학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또 저희가 있었네요. 저희가 또 MBC랑 같이 해가지고 세 군데서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 생중계를 했죠. 네. 그리고 결국 15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성과를 냈죠. 심지어 날아가면서 연료까지 많이 아껴서 2040년까지는 충분히 관측한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통상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0배 정도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12시간 만에 허블보다 더 오래된 은하를 관측을 했고요. 그냥 우주 올라가자마자 그냥 최고 에이스입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거 우리가 다 다루고 있고 수천 명의 천문학자가 즐겁게 일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한 뉴스였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네. 다년생 쌀 품종 개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야. 2018년부터 발간 중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 가능성이라는 국제학술지가 있어요. 중국 윈난대 연구팀이 아주 생산성이 좋은 다년생 쌀 품종 개발 소식을 실었습니다. 쌀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쌀이나 밀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식량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처럼 계속 쌀이 열리면 좋아. 근데 이게 아니에요. 쌀은 풀입니다. 풀. 한 해 살이 풀이에요. 매년 심고 이거를 수확을
수확을 하고 나면 그냥 끝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심었던 곳에 토양이 유실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다년생이라는 게 수확을 해서 막 탈곡을 해야 되잖아, 쌀을. 근데 다년생이면은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 흔들어야 되나?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쌀나무같이 다년생 곡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패. 이거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작년 2022년 11월에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다년생 쌀, 이름이 다년생 쌀 23이에요. PR23. 생산성이 좋은 아시아 쌀 품종이랑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다년생 야생 쌀이 있어요. 이 둘을 교배시킵니다. 얘가 배면은 다시 자라는 거야. 사진을 보시면은 잘라내는데 또 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야생쌀이 우리가 먹는 이 쌀처럼 많은 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투입 대비 생산량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선하려고 무려 20년을 더 연구를 합니다. 20년을 연구한 성과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야, 작년에 제임스 웹도 20년 넘게 걸려서 발사하고 2018년 중국에서 농민들에게 PR23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4년 동안 대규모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결과가 작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노동력의 58.1%, 투입 비용의 49.2%가 절약이 됩니다. 노동력과 투입 비용이 반으로 주는데 일반 쌀과 동일한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하진 않아. 5년째부터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그래도 5년에 한 번씩 심으면은 매년 심는 거에 비하면은 뭐 훨씬 뛰어나죠. 약간 올림픽 하는 느낌이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발전이에요.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창작하는 인공지능. 이거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어요. 매년 핫한 주제야. 그런데 예술적인 표현력처럼 인간 본연의 재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역까지 드디어 인공지능이 진출했습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그 부분을 지금 인공지능이 건드렸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에 대한 사례예요.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 만든 인공지능이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예술 작품입니다. 우주의 오페라 극장 같은 게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를 그려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예술 작품을 그려냈고 이 작품이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하죠. 인공지능이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인 작품이 등장을 했어요. 네.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수학계의 난제를 해결한다던가 그렇죠.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인공지능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처 10대 뉴스에도 역시 인공지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AI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성과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 7월 인공지능 네트워크인 알파폴드로 약 100만 종의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네. 게놈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유기체에 알려진 거의 모든 단백질을 포함하는 성과예요. 진짜 그냥 다 밝혀냈어. 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토대로 뭘 하느냐? 신약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의 기초 자료도 사용할 수 있는 네. 단백질을 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이제 해결해버린 거죠. 숨어있는 구조가 없어요. 다 찾아냈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우려도 많습니다. 뭐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창의성을 확장해 나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반복해야 되는 직업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고 신박한 직업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과학 뉴스입니다. 초대형 박테리아의 발견.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작년 2월에 맹그로브 숲의 시든잎의 표면에서 초대형 박테리아인 티오마르가리타 마르그니피카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 티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 합격 목걸이 걸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랩미팅 많이 하러 간다. 기존 박테리아보다 5,000배가 큰 박테리아입니다. 5,000배요? 5,000배. 보통 박테리아 하면 길이가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로미터. 근데 이 박테리아 길이가 1cm예요. 박테리아가 1cm면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갑자기 저기 10km 인간이 등장한 거야. 10kg. 사람이 누웠는데 용산에서 누우니까 머리가 의정부야.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왜 안 다뤘지 우리가? 봐봐요. 너무 의존적이었어요, 제임스. 대부분의 박테리아 DNA가 세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액체 성분의 세포질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 생물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이 크기가 커진다? 네. 그러면은 이 제대로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테리아 자체가 이 구조상 커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티오 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페팽이라고 부르는 작은 주머니. 저기 가운데 보시죠. 네. 저거를 페팽이라고 읽는데 원래는 그냥 세포질을 떠다녀야 되는데 페팽이라 불리는 작은 주머니 안에 1200만 염기로 구성된 DNA를 담고 있습니다. 페팽의 존재, 저 작은 주머니의 존재가 티오 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의 크기를 키웠다. 굉장히 특수한 거죠. 식물이나 동물 같은 애들이 복잡하잖아요. 네. 이런 복잡한 세포를 갖고 있는 진핵 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네. 혹은 이제 단세포 유기체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은 이제 원핵 생물. 그런데 티오 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 한번 해주시죠. 티오 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 그쵸? 얘는 무슨 의미냐? 현재까지 이 구분하는 방식을 뒤집는 혁명적인 발견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혹시 진핵 생물과 원핵 생물의 중간 단계가 아닐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싱 링크가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발견이에요.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감기 같은 경미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뭐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어린아이나 혹은 이제 굉장히 고령자분들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죠. 무려 50여 년 전부터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요 당시에 임상을 했더니 이 임상 실험 참가자의 80%가 입원을 했고요. 2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 임상 실험을 어린이한테까지 했나요? 네, 너무 큰 실패를 겪다 보니까 후속 연구도 다 중단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네. 임상 실험을 했더니 백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역할도 못하면서 괜히 감염을 시키거나 기도에 손상을 입혔어요. 얘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한 거죠. 하지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와 화이자가 등장하죠. 드디어 작년에 RSV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죠. 전 세계 17개국에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네. 60세 이상 성인 무려 82.6%에게 높은 효능을 얻었다는 결과.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 신생아를 대상으로도 임상 실험을 했어요. 네. 성인보다는 낮았지만 69.4%, 거의 70%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더 대박인 게 임산부한테 썼어요. 태아한테도 항체가 전달이 돼서 오. 생후 6개월까지 이 아이가 일종의 방어막을 가진 채로 태어나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 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네이처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들어보셨죠? 코로나. 네. 감염 전파 형태 예측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오미크론이. 백신을 덜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주사가 없는 코로나 백신도 승인됐습니다. 먹는 백신, 알약 백신, 그 외에도 많은 형태의 백신들이 계속 개발 중이고요. 네. 네이처 올해의 인물에도 코로나 관련된 인물이 무려 2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누군가요? 중국 베이징대 연구원입니다. 차오 웬룽입니다. 이 차오 연구원은 본래는 단세포 유전학 분야 연구자예요. 베이징대 연구교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교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집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도시가 봉쇄돼요. 그런데 차오 연구원은 이 상황에서 놀지 않아요. 유전학 지식을 활용해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중화 항체들을 발견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러스의 변이 방향을 예측하기 시작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진화를 추적을 하고요. 그다음 돌연 변이를 예측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보다 앞선 것은 아마도 이번이 최초일 것이다. 바이러스보다 앞서서 바이러스의 변이 방향을 예측한 거야. 코로나 관련해서 두 번째 인물입니다. 환자 중심 연구 협력 업체 설립자 리사 맥코겔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의미하는 이 롱코비드 환자들로 구성된 미국의 자체 연구 조직 환자 중심 연구 협력체를 창립한 분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19에 감염을 당해요. 후유증이 끝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4명의 여성 연구자분들과 함께 네. 장기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200개 이상의 롱 코비드 증상, 이 후유증 증상을 기록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해냅니다. 네, 롱 코비드 증상과 함께 재감염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을 발견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줘야 할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해요, 얘네들이. 경찰이 국민들을 때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요. 이게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한다. 초기에 재발을 하고 나서 장애가 없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재발이 반복되면은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려 전 세계 약 280만 명의 환자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적지도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지금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해낸 거야, 작년에. 작년 1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냈느냐? 지난 20년간 미군에 입대한 신병 1000만 명의 의료 기록과 혈액 일부를 분석합니다. 801명의 군인 중에 1명을 제외한 800명 모두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EBV라고 맨 왼쪽에 보이시죠? 네. 네. 이 800명 모두 여기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타났어요. EBV에 감염이 되면은 다발성 경화증 발병 확률이 무려 3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EBV가 문제 아니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어린 시절에 감염이 돼요, 이거에. 네. 그 다음에 백혈구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얘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대부분이 이 바이러스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건강한 성인의 95%가 역시 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원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한 거야. 그런데 하버드대 연구팀이 이 바이러스가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까지를 규명해냈어요. 잡아낸 거죠, 증거를. 증거가 되게 약한데 에이 설마 얘가 범인이겠어? 범인 잡은 거야. 그러면 이제 EBV를 표적으로 삼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 약물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임상이 잘 끝난다? 이 연구진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발성 경화증을 아예 이 지구에서 몰아낼 수 있다. 이게 6번째 뉴스였고요. 7번째 가겠습니다. 미국이 작년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킵니다. 네, 이게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통과가 된 겁니다. 부유층 및 기업으로부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세금을 징수하고요. 이렇게 확보한 세금으로 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투자할 예정인 겁니다. 이게 지금 오. 10년 동안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그린 생태계 전반에다가 세액 공제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탄소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 성과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2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그 나라. 말을 아껴야 돼요. 이게 여기서 통과된 법안이 아주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걸 통과시켰다? 이게 바로 올해의 과학 성과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네. 미국이 기술을 앞으로 주도하겠다는 열망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 좋은 일과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 시장성이 있으니까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 법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네. 몇 가지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관련 업계가 어떤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7번째 과학 뉴스였습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